이번 강의에서는 화학 결합의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를 합니다. 이 대부분의 원소들은 자연계에서 원소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화합물 형태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물론 드물게 원소 상태로 산출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힐륨이라든가 혹은 아르곤 이런 같은 비활성 기체나 그 다음에 이제 귀금속, 금 같은 경우도 화합물이 아닌 그런 그 원소 상태로 산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주 예외적인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원소들은 서로 결합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을 하고 그래서 화합물의 형태로 생성이 되게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원소들은 이제 수없이 많은 화합물을 형성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억 가지의 그런 많은 종류의 물질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다양한 물질을 형성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원소들의 원자들이 결합하는 그런 방식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책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책도 사실은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속 원자들이 금속 결정을 이룰 때 우리가 갖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합 방식이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화합물을 형성하는 그런 경우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서로 다른 원소의 원자들끼리 결합하는 방식인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해서 이 강의에서 간략히 소개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화학 1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걸 거기 가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한 학기 1번 화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그 내용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에 소개하는 화학 1과 죄송합니다. 1번 화학과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화학결합에서 배우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아주 깊이 있기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개념은 이해해 두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온결합, 영어로 아이오닉 본드 혹은 아이오닉 본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이온결합에서는 전자들을 주고받아서 이온을 형성을 하고 이렇게 형성된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정적인 인력, 여러분들이 물리학에서 배운 그런 정정적인 인력으로 서로 끌어당겨서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끌어당겨서 차곡차곡 쌓여서 물질을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는 그 이온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더 정확하게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정정적인 인력 그 자체를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을 만들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정적인 인력으로 서로 끌어당겨서 차곡차곡 쌓여서 이루어진 그런 물질을 우리가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은 대부분 고체 결정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100%는 아니고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고체 결정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코밸런트 본딩 혹은 코밸런트 본드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 전자쌍을 공유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전자쌍을 두 개의 핵 사이에 공유를 함으로 해서 두 개의 원자 사이에 인력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원자와 원자가 결합을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공유 개념의 핵심이에요. 이와 같은 공유 결합을 이루는 그런 물질들은 분자를 형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100%는 아니고 뒤에 가서 이제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물질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간단한 경우에서 공유 결합을 이루는 물질들은 분자를 형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원소의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다양한 물질을 형성할 때 결합하는 방식은 결국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각각의 결합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온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물질을 우리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온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이 돼야 돼요.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나 혹은 분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원자나 분자가 양의 전하를 띠게 된
그런 화학종을 우리가 양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음이온은 원자나 혹은 분자에서 전자를 받아들여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그런 화학종을 우리가 음이온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온결합을 형성할 때 양이온과 음이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자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원자 혹은 분자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양이온은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고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이온은 대부분의 경우에 비금속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형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성분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이온결합 화합물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속과 비금속이 반응을 해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NaCl 같은 거죠. NaCl. 그래서 소디움 금속에서 음속 원자에서 전자를 잃고 Na 플러스 소디움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Cl 원자가 전자를 받아서 비금속인 Cl 원자가 전자를 받아서 Cl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예죠. 이렇게 해서 금속 양이온이 형성이 되고 비금속 음이온이 형성이 되고 이와 같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일단 형성이 되고 나면 이것들은 정정이적 인력이라고 하는 물적인 힘으로 서로 끌어당겨서 규칙적인 배열을 갖는 고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를 주고받아서 생성된 양이온과 음이온은 정정이적 인력으로 서로 끌어당겨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이온결합 화합물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aCl, 소금의 예를 들어보면 서로 반대 전하를 가진 Na+과 Cl- 이온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굉장히 단단한 고체 결정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이제 그림이 바로 그 같은 이온결합 화합물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디움 금속에서 이 금속 결정을 확대한 거죠. 이 속에 들어있는 소디움 금속과 그 다음에 염소 기체에 들어있는 Cl2 분자에서 각각의 원자들이 전자를 이런 식으로 주고받습니다. 당연히 소디움 금속에서 염소 원자 쪽으로 전자가 제공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소디움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염화 음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서 NaCl을 소금이라고 하는 이온결합 화합물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시적으로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전체 과정을 반응식으로 쓰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디움이 Cl2와 반응해서 NaCl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예를 들었던 그 양이온과 음이온들은 원자 하나에서 전자 하나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또 원자 하나에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그런 그 경우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온들을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단원자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단원자 이온. 원자 한 개로부터 만들어진 이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자에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진 이온을 우리가 단원자 이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Na 플러스 이온, K 플러스 이온, Ca 이가 플러스 이온, Cl 마이너스 이온, O 이가 마이너스 이온 이런 것들이 다 이 단원자 이온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화합물들을 보면 이온결합 화합물들을 보면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이온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이온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다원자 이온이라고 불러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모늄 이온 같은 경우입니다. NH4+. 이 마우스로 글씨를 쓰니까 잘 안 쓰지네요. NH4+에서 5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그런 이온입니다. 혹은 탄산이온, CO3 이가 마이너스 이온 이런 것도 다 다원자이온이에요. 황산이온, SO4 이가 마이너스 이온 이런 것도 다 다원자 이온입니다. 그래서 이온들은 단원자 이온 아니면 이제 다원자 이온이라고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지만 굳이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주고받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이 되고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정정이적인 인력이 바로 이온 결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정정기적인 인력으로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와 같은 큰 덩어리를 형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물질을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온결합 화합물. 자, 이온결합의 세기는 이온결합 자체가 정정기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정정기적인 인력의 세기와 똑같은 경향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쿨롬의 법칙을 따르게 돼 있어요.
쿨러의 법칙을. 그래서 도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정기적인 인력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하의 곱에 비례하게 되는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전하가 크면 클수록 이온 결합이 더 강하고 전하가 같으면 이온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온 결합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온의 크기가 작으면 거리가 작아져요. 거리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온 결합의 세기는 전하의 크기가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전하의 크기가 같으면 이온의 크기가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이온이 같은 전하일 때는 더 강한 이온 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하가 훨씬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 2의 12를 보게 되면 전하와 이온의 크기를 가지고 이온 결합의 세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플러스 1가 이온과 마이너스 1가 사이의 이온 사이의 이온 결합에 비해서 플러스 2가 이온과 마이너스 2가 이온 사이의 이온 결합은 거의 한 4배 정도의 세기가 됩니다. 4배 정도. 엄청나게 세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4배 정도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기는 크기가 큰 이온들 사이의 이온 결합보다는 전하가 같으면 크기가 작은 이온들 사이의 이온 결합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세기의 차이는 전하의 이 크기 차이에서 나타나는 세기 차이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하의 크기 효과가 이온 결합의 세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고 전하가 같으면 이온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강한 이온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세기의 차이는 전하의 크기 차이에 비해서는 훨씬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온의 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이온의 크기는 그냥 어떤 이온이 크고 또 적은 이온은 작고 그냥 그 정도로 대충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원자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온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온의 크기가 작아지죠. 그 정도 그런 주기성 정도만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어떤 원소, 특히 단원자 이온을 형성할 때 어떤 원소가 단원자 이온을 형성을 할 때 몇 가의 이온을 형성하느냐 하는 것은 화학을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다 알게 돼요. 그런데 화학을 많이 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바로 그림 2의 13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기율표를 둘둘 말아서 이런 식의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단원자 이온을 형성할 때 전자를 몇 개를 얻느냐, 몇 개를 잃느냐 하는 것은 이 비활성 기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좌우에 있는 원소들이 비활성 기체와 이체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몇 가의 양이온이 되고 몇 가의 음이온이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서 양이온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한 칸 옆에 있으면 다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을 형성을 합니다. 여기 속하는 것들이죠. 전부 다.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에서 2칸 떨어져 있으면 보다시피 플러스 2가의 양이온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3칸 떨어져 있으면 플러스 3가의 양이온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왼편으로 가게 되면 이와 같이 마이너스 1가의 양이온을 형성합니다. 거기서 2칸이 가게 되면 마이너스 2가의 양이온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칸을 가게 되면 마이너스 3가의 양이온을 형성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H는 H 플러스 이온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H는 플러스 이온도 되고 마이너스 이온도 다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온이 될 때는 이제 전자 하나를 잃고 H 플러스 이온이 되고 마이너스 이온이 될 때는 전자 하나를 더 얻어서 H 마이너스 이온이 됩니다.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온을 이룰 때 잃거나 얻는 전자의 수는 8A족. 다시 말해서 비활성 기체족의 전자수와 같은 개수의 전자를 갖는 이온을 형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자의 개수까지 일일이 다 주기율표를 보고 따지기는 어렵고 그냥 이 그림 2의 13을 놓고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오른편으로 한 칸, 두 칸 갈 때마다 전하가 하나씩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전하가 감소한다는 걸로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소디움은
주기율표상에서 비활성 기체에서 그림 2의 13을 보게 되면 비활성 기체인 니온에서 한 칸 오른쪽에 있어요. 따라서 양이온이 될 때는 전자 한 단을 잃고 Na 플러스 이온이 되는 겁니다. 자, Cl을 보게 되면 이 알곤에서 한 칸 왼쪽에 있어요. 따라서 음이온이 될 때 전자 하나를 얻어서 Cl 마이너스 이온이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게 되는데 단원자 이온을 형성을 할 때 1A족은 전자를 한 개를 잃고 1가의 양이온이 되고 2A족은 전자를 두 개를 잃어서 2가의 양이온이 됩니다. 그 다음에 3A족에 속하는 알루미늄은 전자를 3개를 잃어서 알루미늄 3가 플러스 이온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지만 비금속 이온, 비활성 기체의 왼편에 있는 그런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게 됩니다. 봤다시피 7A족은 8A족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전자 한 개를 얻어서 1가의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두 칸 왼쪽에 있는 6A족 원소, 산소족 원소입니다. 이런 원소들은 2가 마이너스 이온을 형성합니다. 한 칸 더 가서 있는 질소의 질소는 전자를 3개를 얻어서 3가 마이너스 이온을 형성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저 그림 2의 13 이게 주기율표는 그대로 한 건 아니지만 주기율표 이렇게 말아서 붙인 건데 그러면 주기율표를 보면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저 모양을 기억해 두시면 단원자 이온을 형성이 될 때 몇 가의 양이온이 혹은 몇 가의 음이온이 형성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말 것도 없이 이온계라 화합물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이온계라 화합물 속에 들어있는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의 수는 당연히 일치해서 정기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화합물의 화학식 쓰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전하를 고려해서 화학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2.7을 보게 되면 좀 전에 공부한 그런 내용을 복습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세 가지 A, B, C 세 가지 원소에 대해서 어떤 단원자 이온을 형성하겠느냐 하는 것을 예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이오딘 원자번호 53번. 당연히 주기율표를 펴야죠. 주기율표를 펴놓고 주기율표를 참고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아이오다인을 보게 되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림 2의 13을 보게 되면 여기 위치에 있고 따라서 진원의 한 칸 왼쪽에 있기 때문에 I-이온이 된다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I-이온. 자, 그 다음에 칼슘.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 2의 13을 보게 되면 칼슘은 여기 위치에 있어요. 알곤보다 두 칸 오른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은 2가 플러스 이온을 형성한다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를 두 개를 잃게 되는 거죠. 알루미늄 좀 전에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니온에서 세 칸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니온과 같은 개수의 전자를 가지려면 전자를 3개를 잃어야 됩니다. 이 한 칸당 전자가 한 개씩 해당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전자를 3개를 잃고 알루미늄 3가 플러스 이온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주기율표를 말아서 그림 2의 13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고 상상을 하면 쉽게 단원자 양이온, 어떤 단원자 양이온 또 단원자 음이온이 몇 가의 양이온 혹은 몇 가의 음이온이 될지를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유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자, 공유결합은 전자를 공유함으로 해서 좀 더 흔히 일반적인 표현을 쓰면 전자쌍을 공유함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좀 더 폭넓게 꼭 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자를 공유함으로 해서 두 개의 원자 사이에 전자를 공유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합을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비금속과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화학결합이 공유결합 형태를 가지게 되고 이 공유결합이 이루어진 그런 물질을 우리는 공유결합 화합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이 수소 분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밑에 그림 2의 14로 나타내고 있어요. 두 개의 원자가 서로 이와 같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서로 상호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인력도 거의 작용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원자를 가까이 접근을 시키게 되면 밑에 그림처럼 가까이 접근시키게 되면 각각의 핵 주위에 있는 전자구름이 이 두 개의 원자의 핵 사이로 이와 같이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끌려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이 이 전자가 두 개의 핵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공유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개의 전자가 각각의 원자의 공유가 되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의 이 화학결합의 이론에 의하면 두 개의 핵 사이의 전자 쌍이 딱 거기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양쪽에 이 원자에 걸치는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핵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전자 쌍이 공유된다는 두 개의 핵 사이에 공유된다는 개념이 완전히 옳은 개념은 아니지만 여전히 공유결합을 설명하는 데는 아주 유용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핵과 핵, 그 다음에 전자와 핵 사이에 인력과 반발력들의 균형에 의해서 결국 두 개의 원자 핵 사이에 인력이 생기게 되고 그 인력이 바로 이 공유결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들었지만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공유결합을 통해서 H2라고 하는 이런 분자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지만 형성된 수소 분자 내에 있는 두 개의 전자는 어느 특정 수소 원자에 속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수소 원자가 두 개의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공유결합을 통해서 이원자 무전을 형성하는 예들은 뭐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질소, 우리 공기 중에 들어있는 질소, 산소, 그 다음에 할로젠 쪽에 속하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다인 이런 것들이 다 이와 같은 공유결합을 통해서 이원자 분자를 형성한 그런 예들에 속하게 됩니다. 당연히 서로 다른 원소의 원자들 간에도 공유결합이 가능하죠. 당연히.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HF 혹은 두 개의 O와 H 사이에 공유결합이 이루어진 물질인 물,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림 2의 15에 보면 이 HF의 그림과 그 다음에 물 분자의 그림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점으로 찍어 놓은 게 원자 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의 농도로 표시한 것은 전자 구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라고 하는 걸 입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화학에서는 이 전자는 핵 주위에 있는 마치 구름처럼 퍼져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화학 결합을, 공유 결합을 흔히 설명을 합니다. 그 그림 2의 15에 보게 되면 공유 결합으로 존재하는 그런 그 원소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수소가 H2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속하는 여기 비금속 원소들 중에 비활성 기체를 뺀 상당히 많은 원소들이 비금속으로서 이 분자를 형성해서 원소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 그러면 공유결합 화합물과 이온결합 화합물로 엄격히 다 구별되느냐? 많은 경우에 구별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어요. 자,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 다시 말해서 공유결합 화합물과 이온결합 화합물의 구별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자, 공유결합 화합물은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의 분자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물질의 예를 들면 물, 벤젠, 이산화탄소 뭐 이런 등등이 바로 공유결합 화합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유결합은 두 개의 핵과 핵 사이에 존재하는 전자에 의해서 원자 사이에 인력이 생겨서 형성되는 그런 결합이 바로 공유결합이 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공유결합 물질 혹은 공유결합 화합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온결합. 자, 이온결합 화합물은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연속적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큰 덩어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온결합 화합물인 경우에는 분자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분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이온결합 화합물에 대해서 어떤 분자량 혹은 분자라는 표현을 쓰는 학생들이 드물게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온결합 화합물에서는 분자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지적인 인력이 바로 이온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은 분자를 형성하지 않고 고체의 덩어리를 형성을 하게 되고 공유결합 화합물은 많은 경우에
독립된 단위인 분자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다원자 이온입니다. 자, 이와 같은 탄산이온, 혹은 황산이온, 혹은 질산이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보면 이 이온들을 형성하고 있는 원자들을 연결시키는 기본적인 결합의 종류는 공유결합입니다. 그런데 탄산칼슘 혹은 황산바륨, 질산칼륨 이런 화합물들은 다 이온결합 화합물들이에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KNO3,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이온결합이냐 공유결합이냐 하는 걸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KNO3, 이게 마우스로 쓰니까 글자가 잘 안 써지네요. KNO3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KNO3. 그러면 이게 이온결합 화합물이냐 공유결합 화합물이냐 이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K 플러스 이온과 NO3 마이너스 이온 사이에서는 당연히 정적인 인력으로 결합을 하게 되지만 NO3 마이너스 이온 속에 들어있는 N과 O 사이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화합물이 이온결합 화합물이냐 공유결합 화합물이냐 하는 걸 구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원자 이온에 있어서 다원자 이온 속에 들어있는 원자들을 연결시키는 기본적인 힘은 공유결합이라는 겁니다. 공유결합이에요. 자, 그러면 KNO3를 그럼 우리가 공유결합 화합물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이 이온결합 화합물이냐 공유결합 화합물이냐 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용융시켰을 때, 가열을 해서 액체로 만들었을 때 전기를 잘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KNO3 같은 이런 이온결합 화합물, 혹은 NaCl 마찬가지죠.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용융을 시키면 액체 상태로 만들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전기를 굉장히 잘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합물들은 우리가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원자 이온으로 포함하고 있는 이런 물질들은 다 이온결합 화합물이에요. 다원자 이온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 간의 결합은 다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런 다원자 이온으로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들은 다 이온결합 화합물이고 이온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온결합 화합물과 공유결합 화합물을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용융시켰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화합물 속에 들어있는 원자와 원자를 연결하는 결합 방식이 이온결합이냐 공유결합이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나오는 CaCO3, 탄산칼슘의 예를 들어보면 이 칼슘 이가 플러스 이온과 탄산이온으로 이루어진 이런 화합물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탄산이온은 이 그림에서 나왔다시피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탄산칼슘이 이온결합 화합물이냐 공유결합 화합물이냐 헷갈리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탄산칼슘을 고온으로 가열해서 용융시키게 되면 칼슘 이가 플러스 이온과 탄산 이온이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고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합물을 우리는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탄산 이온을 형성하는데 공유결합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화합물을 공유결합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유결합 화합물과 이온결합 화합물을 구별하는 그런 기준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소개하는 그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